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대표 조희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 기준 재밌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책이 뭐냐면 The Wealth Letter라는 거예요. 책을 쓴 사람이 닉 미졸리인가 이래. 이탈리안 사람 같아요. last name을 pronounce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 그리고 이제 책도 쓰시고 이번이 세컨 북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자기 웰스 컴퍼니가 있어요. 자기가 CEO니까 Chief Operating Officer인 회사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책을 쓴 거지. 근데 Wealth Letter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거나 그 부를 잘하게 하는 거라든가 너무 많잖아요. 책인데 어떤 책을 읽을 때 도움이 좀 더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책은 어떤 관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냐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돈을 wealth라는 그러니까 내 부를 창출한다는 거가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인컴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 근데 이분이 레벨을 6개를 만들어 놨어. 부의 레버리지. 레벨 1, 2, 3, 4, 5, 6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 레벨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이거를 올려줘요. 나중에 차트를 드릴 테니까. 그 레벨 1은 wealth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자산의 가치. 그지? 이게 뭐 savings, checking, CDs 뭐 아니면은 투자된 거 뭐 뭐든지 은퇴연금이든지 뭐든지 그거가 만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레벨 1이야. 근데 이 레벨 1에 만불이, 자산의 가치는 만불이 안 되는데, 인컴. 미디언 인컴이 32,427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verage와 median의 차이를 알지? average는 뭐야? 그 데이터를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데이터 포인트가 5개면 5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면, 가장 low 넘버가 low 넘버하고 가장 high 넘버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면 사실 이게 별로 그 실제 넘버를, 실제 population을 이렇게 represent 못해. 그잖아? 미디언은 뭐냐면 그 넘버가 중간 넘버라는 거예요. 50%는 이 밑에 있고 50%는 이 위에 있어. 아시겠죠? 미디언 인컴이 household income이야. 그 가정 32,427불이야. 레벨 2는 뭐냐면 net가 net worth가 내 에셋이 만불에서 10만불까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미디언 인컴은 47,560불. 여러분들 각자의 인컴을 생각해 보세요. 레벨 3는 에셋은 10만에서 1밀리언까지. 그 미디언 인컴은 83,000. 오케이? 레벨 4는 에셋은 1밀리언에서 10밀리언까지. 그리고 그 가정의 미디언 하우스홀드 인컴은 19만 6천이에요. 레벨 5는 에셋은 10밀리언에서 100밀리언까지고 그 미디언 인컴은 72만 4천. 레벨 6가 마지막이야. 자산인데 그냥 100밀리언 이상. 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100밀리언 이상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하우스홀드의 미디언 중간 인컴은 4.266 밀리언이야. 그러니까 거의 4.3 밀리언인 거예요, 인컴이. 이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이거 좀 설명해 주면 좋겠다고 느낀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경험상 이건 너무 사실을 리플렉트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을, 실제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해 준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에서 10만 불 우리 자산이 만에서 10만 불 정도 있고 우리가 받는 밀리언 인컴이 4만 7천 정도 되면 내가 여기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의 미들 클래스 있잖아. 미들 클래스는 뭐냐면 레벨 3, 4 여기야. 레벨 3, 4가 미들 클래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레벨 2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만불에서 10만 불 사이. 요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로서리 쇼핑하는 거가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레벨 3가 되면
식당 가는 것도 조금 덜 스트레스풀해. 거기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벨 5가 되면 여행 가는 거가 그렇게 스트레스풀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벨이 올라갈수록 이제 그런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있게 되니까, 아이, 뭐 괜찮아, 페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넘버가 너무나 현실을 잘 반영해 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월급이 올라가잖아. 인컴이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의 인컴이 47,000불이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10만이 됐어. 그러면 레벨 3와 레벨 4 그 중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자기의 expense, 쓰는 돈을 늘려요. 차를 산다거나, 차를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그동안 원했는데 사지 못했던 걸 산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해. 그러면 뭐냐면, 인컴에서 돈을 쓰는 거잖아. 인컴에서 돈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자산을 올리고 싶으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자산을 자라게 하고 싶으면, 그죠? 돈을 쓰려고 할 때, 내가 자잘구레하게 사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가서 신발을 사요, 혹은 뭘 사요 할 때, 내 자산, 자산의 0.01%를 쓰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써도 된다. 라는 그런 어떠한 그 잣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자산이 10만 불이 있어, 여러분. 10만 불에 0.01%는 얼마야? 10불에 10불. 그러면 그 잣대로 하면 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뭐 계속 몰기지를 낸다고 해도 그 에셋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에쿼리라고 하죠. 집에 있는 가치가 한 30만이라고 쳐. 그럼 얼마를 써야 돼? 30불. 우리는 굉장히 오버스펜드를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쓰려고 매일 자질구레한 거를 사려고 할 때 0.01%를 사용하면 좋다. 이제 이 사람이. 이거는 뭐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 예를 들어 교육비가 중요한다거나,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날 개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세이빙하는 것보다. 그래야지 내가 골든 구스가 되는 거잖아. 그지? 골든 에그를 낳는 골든 구스가 되려면 내가 그 가치를 만들어야 되니까. 아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각 스테이지마다 정해야 되는 프라이오리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에셋을 잘하는 것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케이, 그건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받는 인컴을 내 에셋을 어떻게 바꿔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셋을 컨버트하는 그 컨버전 레이트를 사실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무슨 뜻이냐면 보통 그 컨버전 레이트는 내가 이 1년 동안, 그지? 작년 12월 31일에 해서 올해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내 자산이 뭔지 모르지만 5,000불이 늘어났어. 거기에다가 5,000불 늘어났지? 거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빚을 갚은 게 있어. 집 빚이든지 차에 빚이든지 뭐든지 뭐 5,000불을 갚았어. 그죠? 그러면 그 만불이야. 만불을 내 1년 인컴으로 나누면 그게 converting rate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내 인컴을 내가 적어도 10%, 20% 혹은 30%로 에셋으로 바꿨네를 계산해 볼 수 있어. 여러분 계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튼 그래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책에 보통 이제 이런 어떠한 내가 자산을 불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혹은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돈을 어디다 써? 혹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 이런 거를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면 차트들을 쭉 있거든, 이 사람이. 근데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만드는 차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벨이 쭉 있잖아. 1, 2, 6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1, 2, 6가 있는데 거기서 레벨 1하고 레벨 2가 제일 많이 쓰는 돈은 뭐겠어? 자산이 있어. 여기도. 레벨 1하고 2도. 근데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자산이 차하고 집이에요. 응? 근데 내가 사는 프라이머리 홈, 집과 자동차는 에셋은 에셋이지만 돈이 들어가는 에셋이야. 돈이 나오는 에셋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 무슨 뜻이야? 에셋은 에셋인데 잘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 계속. 차는 당연히 여러분 이해하죠? 차는 depreciate 되고 맞아요. 근데 집은 appreciate 하잖아요. 잘하잖아요. 그 캐피럴 게인을 생각하지만 over time 돈이 들어가는 에셋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primary home은 그래요. 내가 사는 집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 사는데 그게 렌트든 집을 산 것이든 상관없이. 그 레벨 3도 집 primary home, 그치? 내가 사는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요. 그럼 그렇게 올라가. 그럼 여기서 또 뭘 보여주냐면 차트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얼마나 넘버들에 관심이 많고 이런 그 데이터에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스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걸 찾아왔는데 차트를 뭘 만들었냐면 retirement wealth, retirement account에 있는 거. 돈이 얼마 있어. 이 사람 자산의 퍼센티지가. 그치? 그걸 레벨대로 쫙 봤어. 그랬더니 은퇴연금의 자산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자산이 제일 많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100%의 웰스가 있어. 자산이 있는데 그 중에 퍼센티지를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거지. 그 은퇴연금에 톡한 게. 그게 레벨 4예요. 그러니까 레벨 4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러면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자산의 percentage. 그거를 그 차트도 있어.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1, 2는 거의 없겠죠. 그지? 없고 3부터 좀 올라가고 4 올라가고 5 올라가고 마지막에 내려가. 그 다음에는 여러분 궁금한 거 뭐야? Stocks and bonds, right? 인베스트먼트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 차트도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건 이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 도대체 레벨 5, 6로 가는 사람들의 많은 자산은 어디에 있어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게 비즈니스 인트레스트에 있어요. 비즈니스 인트레스트라는 건 뭐야? 우리가 다 아는 예를 들어봅시다. 테슬라 오너 일론 머스크가 어디서 돈이다. 그 사람이 어디 뭐 투자를 하겠어 어쩌겠어. 그 사람은 all in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뭐 했겠지. 딴 데도 했겠지만 majority of 그 사람의 돈의 대부분은 테슬라 스탁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테슬라 스탁의 스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비즈니스 오너십을 갖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인트레스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 인트레스트가 많을수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있겠죠. 한 회사만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meaningful 한 거는 그러면 제가 아까 자산이 두 가지 있잖아요. primary home하고 자동차는 돈이 들어가는 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everyday를 보면, 매일을 보면. 그러면 자산을 우리가 돈이 만들어지는 거, income이 produce 되는 거, income이 만들어지는 자산이 좋은 자산이라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이게 인컴이 만들어지는 자산이 많아야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게 웰트 레벨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레벨 1에 있으면 레벨 1에서 나의 인컴을 어떻게 웰스로, 그러니까 자산을, 그러니까 인컴이 만들어지는 자산으로 옮길 것인가가 킨 거지. 그래서 1하고 2하고 3하고 다면 4, 5가 되면 이게 확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컴파운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한 얘기 있잖아. 파이어 하는데 얘기하는데 1000불 차인데 내가 30살인데 1000불을 매달 세이브하는 것과 1000불을 세이브하는 거 vs 2000불을 세이브하는 게 몇 년 차이가 났어. 거의 20년 차이가 나지 않았나? 세이브해야 되는 돈이. 그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컴파운딩은 이렇게 별로 처음에는 별로 보이는 게 없어요.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 거지. 사실은요. 그런데 이 컴파운딩에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다는 거야. 그거가 이제 그래프가 또 이것을 갖다가 뭐라지 좀 증명해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인컴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인컴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인컴 많이 벌어서 그 인컴에 얼마를 wealth,
그러니까 내 그 인컴이 만들어지는 자산으로 바꾸는가가 키인 거죠. 그러면 요거를 오늘 하루만 하도 되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걸 systematically 하라는 거예요. systematically 하라는 뜻이 뭐냐면 그냥 매달 얼마를 하는 게 좋아요. 정해놓고. 그리고 내 어떤 생활 습관이 있잖아요. 생활 습관이 있으면 보너스나 혹은 내가 웨이지가 좀 올라가면 생활 습관을 바꾸지 말고 그걸 유지하고 이거는 이제 내가 그 웰스를 만드는데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컴이 올라간다고 인컴에 맞춰서 돈을 쓰게 되면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20만 불 벌건 30만 불 벌건 다 쓰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컴은 20만 불, 그 레벨이 돼. 그렇지만 내 웰스는 안 되는 거죠. 웰스가 안 되면 뭐야? 잘할 게 없어. 여러분, 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퀘스천이 이거죠. 아이고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너무 오래 살 걱정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매일, 매달, 내가 어떠한 일정 부분을 습관적으로 하는 그 세이빙과 인베스트를 하는 거가 이제 롱텀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저는 좀 컨서버티브하게 속하는 편인 거는 뭐냐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어그레시브 하기도 뭐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내 텐던시, 내 톨러런스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간이 남았느냐, 얼마를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마켓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맨날 듣는 얘기 있죠? 지금 마켓이 S&P 500을 비롯한 모든 마켓이 그냥 inflated 돼 있다고. 원래 가치보다 되게 높다. 어떤 사람은 그거가 아니다라고 argue 사람, 그렇다고 argue 사람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는 무슨 일이 있던 마켓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든지 내일 이렇게 되든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렇게 돼, 계속. 그러면 volatility라고 하지. 이렇게 되는 게 volatility는 항상 있어요. 그러면 volatility가 리스크야? 리스크지. 어떤 리스크야? 우리가 아는 리스크라는 거죠. 아는 리스크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컨트롤하기 힘든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내 attitude인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인 거예요. 투자에 대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려갔더니 갑자기 무슨 그 벼락 맞은 것처럼 너무 놀란 사람처럼 리액션을 하면 좀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를 알고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찰리 먼거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적인 리스크는 사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psychological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의 attitude 이거가 문제라는 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계속해. 언제인지 모를 뿐. 근데 또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려갈 때가 분명히 와요. 언젠지 모르지. 내일일 수 있고 오늘일 수 있거든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given. 우리가 아는 리스크. truly risk. 우리가, 이건 정말, 알기 어려운 리스크라는 거가 코비드 같은 거예요. 그잖아, 여러분? 그건 아무도 생각 못 했던 거잖아요. 누가 그걸 calculate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예요. 이게 true risk인데, 이거를 어떻게 prepare? 그러니까, psychology of money를 쓴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true risk는 그런 거라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리스크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내가 hedge, 그런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캐시를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되게 다르죠.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tolerate 하고 리스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너무 다르죠.
다른데 내려갔을 때 돈을 찾으면 안 되겠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안 되잖아요. 만약 내가 은퇴했는데 이렇게 돈이 내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잘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야. 그때부터 돈을 찾아야 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간을 두고 내가 그걸 bear 할 수 있는, 내가 그걸 참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것을 기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건 항상 있고 올라가는 것도 항상 있어요. 근데 언제? 모르죠. 그죠? 안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알 수 없어요. 제이미 다이아몬드 그 사람이 JP 모건 CEO잖아요. 그 사람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어저께 뭐 nobody knows죠. 뭐냐면 이게 너무 컴플렉스해. 한 일이 혹은 테리프 뭐가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보지만 그것이 마켓에 실질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는 정말 괜찮겠다고 생각한 회사들에게 우리가 어떤 뭐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있으면 이제 그걸 좀 기다려주는 수밖에. 이상한 거는 뭐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 어드바이저들과 상의를 해서 할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려갔을 때 갑자기 모르던 일이 생긴 것처럼 패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it's given. 그 일은 항상 있어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일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읽기도 좀 쉽게 쓰여졌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읽어보셨는데 같이 쉐어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